안녕하세요. 달빛 야와입니다. 점쟁이로 변장한 부잣집 딸. 옛날 김포 근처에 어느 부유한 마을. 초봄의 따스한 햇살이 연못 위로 반짝이고 있었다. 박찬봉의 집은 마을 한가운데 위엄을 드러내며 자리하고 있었는데 그 집안의 유일한 딸 박소은은 호기심과 모험심이 넘치는 성격으로 마을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렸다. 어느 날 소은은 따분한 가래 수업을 피해 책 한 권을 들고 집을 빠져나왔다. 그녀가 향한 곳은 연못 옆에 큰 벚나무였다. 그녀는 종종 이 나무에 올라가 책을 읽으며 혼자만의 시간을 갖곤 했다. 그날도 소은은 능숙하게 나무 위에 올라 책장을 넘기며 여유를 만끽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어디선가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호기심이 발동한 소은은 책을 내려놓고 소리가 나는 방향을 살폈다. 벚나무 아래를 지나가던 젊은이가 흥얼거리며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건넌 마을의 강두호라는 총각으로 농사도 잘 짓고 준수한 외모로 근방 처녀들의 마음을 흔드는 인물이었다. 두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소은은 그만 몸을 기울이다 중심을 잃고 떨어질 뻔했다. 어머나! 소은이 급하게 가지를 잡으며 작은 비명을 지르자 놀란 두호가 고개를 들어 나무 위를 바라보았다. 누구시오? 당황한 두호의 얼굴에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소은은 재빨리 고개를 숙였지만 이미 두호와 눈이 마주친 후였다. 나는 여기서 잠깐 쉬고 있었소. 두호는 순간적으로 여자가 나무 위에 있다는 상황에 웃음이 터졌지만 곧 진지한 얼굴로 돌아와 말했다. 아씨, 위험하니 내려오시는 것이 어떻겠소? 소은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체면상 쉽게 내려가지 못하고 버티었다. 괜찮으니 갈 길 가시오. 혼자 잘 내려갈 수 있어. 그러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소은의 손에서 책이 미끄러져 땅으로 떨어졌다. 두호가 그것을 주우며 장난스럽게 웃었다. 책을 떨어뜨리신 걸 보면 내려오는 것도 쉽지 않겠소? 내가 도와드리겠소. 두호는 손을 내밀었고 소은은 망설이면서도 결국 그 손을 잡았다. 두호의 듬직한 팔에 기대어 소은은 조심스럽게 나무에서 내려왔다. 그녀의 심장은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뛰고 있었다. 고맙소. 덕분에 무사히 내려왔소. 소은은 서둘러 두호의 품에서 벗어나며 말을 건넸다. 아씨처럼 귀한 분이 나무 위에서 책을 읽으시는 모습은 처음 봤소. 두호의 짓궂은 미소에 소은은 얼굴을 붉히며 당황해했다. 나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오. 아무튼 오늘 일은 잊어주시오. 소은은 급히 책을 건네받고는 빠른 걸음으로 자리를 벗어났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호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다. 두호 역시 그녀의 당찬 모습이 마음에 남아 미소를 지으며 멀어져가는 소은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나무에서의 첫 만남 이후 소은과 두호의 마음속엔 서로를 향한 호기심과 애정이 자라기 시작했다. 그러나 양가의 신분 차이는 쉽게 넘을 수 없는 벽이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비밀리에 만남을 가지기로 했다. 달 밝은 밤이면 소은은 하녀 사머리의 옷을 입고 뒷문을 살며시 빠져나왔다. 그녀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은 마을 어귀에 있는 작은 돌다리였다. 그곳에서 두호가 이미 기다리고 있곤 했다. 오래 기다렸어? 소은이 숨을 헐떡이며
다가오자 두호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아니요, 방금 왔소. 아씨를 기다리는 시간이야. 오히려 즐겁지 않겠소? 두 사람은 다리 위에 앉아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소우는 두호의 솔직하고 자유로운 성격에 점점 더 마음이 끌렸고 두호 역시 소운의 유쾌함과 당찬 매력에 깊이 빠져들었다. 이렇게 매일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소? 소운의 말에 두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아씨의 세상과 나의 세상은 너무 다르오. 하지만 그 다름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걸지도 모르오. 두호의 진지한 말에 소운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언젠가는 우리 두 세상이 하나가 될 날이 올 것이오. 그때까지 나를 기다려줄 수 있겠소? 두호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달빛보다도 더 밝고 따스한 사랑이 가득 차 있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소우는 뜰에서 자수를 놓던 중 갑자기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 소우나, 아버지께서 급히 너를 찾으신다. 소우는 급히 어머니를 따라 아버지 박찬봉의 서재로 향했다. 아버지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소우나, 이웃마을 김진사 집에서 내게 청혼이 들어왔다. 너를 그 집안과 혼인시키기로 했다. 소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그녀는 즉각 항변하려 했지만 아버지의 엄한 눈빛에 말을 잇지 못했다. 마음속에 두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날 밤 소우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조심스레 집을 빠져나와 건넌 마을로 향했다. 그녀가 도착한 두호의 집 앞마당에서는 마을 어르신들의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소우는 가슴이 철렁했다. 마을 처녀 연희와 두호의 혼담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문은 이미 들은 터였다. 소우는 주춤하며 마당 구석에서 지켜보다 마침 밖으로 나오던 두호와 마주쳤다. 아씨, 이 밤중에 무슨 일이요? 두호가 놀라며 소근거렸다. 소우는 불안한 눈빛으로 두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게도 혼담이 오갔소. 아버지께서 나를 이웃마을 김진사 집안으로 시집 보내려 하신다오. 두호 역시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나 역시 어머니가 연희와 혼인을 정해놓으셨소. 어머니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없어 난처한 상황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이 마치 두 사람의 마음을 대변하듯 빛나고 있었다. 잠시 후 소은이 다시 입을 열었다. 이렇게 물러설 수는 없어. 분명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요. 두호는 고민 끝에 작은 미소를 지었다. 맞소. 우리에겐 다른 방법이 있어. 우리가 처한 상황을 뒤집어 놓을 만한 계략을 생각해야 하오. 소은은 두호의 확신에 찬 눈빛에 용기를 얻었다. 그래요. 우리가 함께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거요. 그들은 다시 눈빛을 맞추고 손을 맞잡았다.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결연한 다짐과 함께 다가올 사건들에 대한 장난기 어린 흥미가 엿보였다. 이제부터 소은과 두호는 각자의 집안을 상대로 기상천외한 작전을 펼치기로 마음먹었다. 혼담을 막기 위한 작전을 짠 소은과 두호는 다음 날부터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소은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이며 지방 곳곳에서 남장할 수 있는 옷과 도구들을 몰래 모았다. 그녀는 평소 어릴 적 장난을 칠 때 쓰던 낡은 남자 한복을 찾아냈고 갓을 쓰고 수염을 붙이기 위해 먹물을 준비했다.
소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스스로 다독이며 거울 앞에 섰다. 소은아, 할 수 있어. 두호를 위해서라면 이쯤이야. 그날 저녁 마을 어귀에 위치한 두호네 집 앞에 한 신묘한 점쟁이가 나타났다. 점쟁이로 변장한 소우는 깊게 눌러쓴 갓 아래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허풍을 떨었다. 이곳에서 혼례를 치르려 하는구먼. 참으로 불길한 기운이 서려 있구나. 마침 두호의 어머니와 이웃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며 모여들기 시작했다. 두호의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 말이 사실이오, 점쟁이 양반? 소우는 일부러 낮고 굵은 목소리로 답했다. 그렇고 말고 이 혼사는 절대로 이루어져선 안 될 일이오. 혼인 후 사흘 안에 큰 재앙이 닥칠 게 뻔하오. 두호의 어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를 둘러싼 이웃들도 걱정스럽게 속삭이며 동요했다. 소우는 더욱 기세를 몰아 말했다. 재앙을 피하려면 지금 당장 혼례를 취소해야 하오. 이 집 총각은 하늘이 내려준 특별한 운명을 가진 인물이니 다른 특별한 인연과 맺어져야만 이 마을의 평화가 유지될 것이오. 그 말에 두호의 어머니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우리 두호를 위해 그 특별한 인연을 찾아야겠구먼.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뻔했어. 소우는 자신의 작전이 성공했다는 것을 느끼며 속으로 환호했지만 너무 신나 과장된 손짓을 하다 붙인 수염이 떨어질 뻔했다. 황급히 수염을 붙들며 얼버무렸다. 자, 그럼 내 말을 꼭 명심하고 나는 이만 가겠소. 부디 무사하시길 바라오. 소우는 재빨리 몸을 돌려 마을을 빠져나갔다. 그런데 뒤에서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잠깐 기다리시오, 점쟁이 양반. 소은이 돌아보자 두호가 따라오며 웃고 있었다. 정말 놀라운 연기였어. 아씨 덕분에 무사히 위기를 넘겼어. 소은은 갓을 올려보며 환하게 웃었다. 너무 흥이 나서 실수할 뻔했지만 잘 끝났어. 두호는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며 손을 잡았다. 아씨의 이런 모습에 더욱 마음이 깊어졌어. 앞으로도 우리 함께라면 어떤 위기도 헤쳐나갈 수 있겠지요. 소우는 부끄럽지만 기쁜 마음에 두호의 손을 꼭 쥐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사랑은 이번 사건으로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졌다. 소은이 남자 점쟁이로 활약했던 일은 생각보다 빠르게 박찬봉의 귀에 들어갔다. 마을에서 입이 가볍고 눈치 빠른 주막주인 박씨가 손님들에게 소은이 점쟁이로 변신했다는 사실을 떠벌였고 그 이야기는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다. 결국 찬봉의 가장 믿음직한 신복이 우연히 그 소문을 듣고는 즉시 찬봉 집으로 달려가 박찬봉에게 전한 것이다. 소은아, 네가 어찌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수 있느냐? 찬봉의 호통에 소은은 고개를 숙이며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지, 저는 그저 제 행복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행복? 많고 많은 양반 자제들이 줄 서 있는데 하필이면 천하디 천한 농사꾼의 자식이냐? 천한 농사꾼을 고르는 것이 네 행복이더냐? 내가 너를 얼마나 귀히 키웠는데. 결국 소우는 외부 출입을 금지당하게 되었고 두호에게는 마을 출입 금지령이 내려졌다. 두호 역시 마을로부터 쫓겨나며 깊은 슬픔에 잠겼다. 하지만 두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날 밤 두호는 어둠을 틈타 박찬봉의 집 담장을 넘기 시작했다. 담장 안에서 순찰하던 하인들이 그의 그림자를 발견하고 소리쳤다.
거기 누구냐? 서라! 두호는 숨을 헐떡이며 저택의 뒷뜰을 뛰었다. 소은의 방 창문 아래 도착한 두호는 간절히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소은아 씨, 나요, 두호. 소은은 두호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창가로 달려갔다. 그녀는 급히 창을 열고 불안한 얼굴로 두호를 내려다봤다. 여기까지 어떻게? 이렇게라도 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어. 소은아 씨, 난 아씨 없이는 살 수가 없어. 하인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두호의 목소리가 더욱 절박해졌다. 아씨를 끝까지 지킬 것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씨를 포기하지 않을 거요. 소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순간 박찬봉이 하인들과 함께 나타나 큰 소리로 외쳤다. 너 이놈!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거라. 두호는 마지막으로 소은에게 강렬한 눈빛을 보내고는 담장을 넘었다. 그 뒤를 쫓던 하인들의 소리가 점점 멀어졌고 소은은 흐느끼며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제발 제 마음을 알아주세요. 박찬봉은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너의 마음을 아예 모르지는 않는다만 너의 신분과 우리 가문의 명예가 달린 일이다. 허락할 수 없는 일이야. 소은은 간절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아버지, 제가 두호와 함께라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박찬봉은 말없이 등을 돌려 사랑방으로 향했고 소은은 창문 밖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두호의 이름을 가슴속으로 간절히 되뇌었다. 소은은 방 안에서 고민 끝에 두호를 위한 최후의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아버지 박찬봉의 생일잔치를 이용해 두호의 가치를 증명하기로 마음먹었다. 생일잔치가 열리는 날 아침, 찬봉댁은 분주하게 손님맞이 준비로 떠들썩했다. 소은은 몰래 집안 하녀의 도움을 받아 뒷문을 빠져나와 두호를 찾아갔다. 두호는 마을 끝 작은 오두막에서 초라하게 지내고 있었지만 소은을 보고 환히 웃었다. 아씨, 여기까지 오다니 위험하지 않소? 소은은 숨을 가다듬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오늘이 우리 마지막 기회예요. 아버지 생일잔치에서 능력을 모두에게 보여줘야 해요. 두호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하겠소.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찬봉집 안뜰에 갑자기 웅성거림이 일었다. 소은이 두호와 함께 나타난 것이다. 박찬봉은 눈을 부릅뜨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소은아? 그러나 소은은 의연하게 아버지 앞에 섰다. 아버지, 한 번만 지켜봐 주세요. 아버지가 제 행복을 생각해 주신다면 제발 부탁드려요. 박찬봉은 채통 때문에 마지못해 허락했고 두호는 가지고 온 농기구들을 손님들 앞에 펼쳐놓았다. 두호는 자신이 직접 고안하고 제작한 혁신적인 농기구를 소개하며 사용법을 선보였다. 손님들은 처음엔 의심스러워했으나 곧 두호의 설명을 듣고 크게 감탄했다. 정말 대단한 재주군. 이 총각이 만든 농기구라면 마을 농사가 훨씬 수월해지겠어. 두호의 성실함과 진지함, 그리고 뛰어난 솜씨에 박찬봉은 점차 표정이 누그러졌다. 두호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다. 찬봉 어르신, 제가 가진 것은 비록 작은 재주와 성실함 뿐이지만 소은아 씨를 향한 제 마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소은은 간절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고 마을 사람들 모두 숨죽이며 참봉의 결정을 기다렸다. 박참봉은 긴 한숨을 내쉬며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내가 졌다. 너희들의 신심을 외면하기 어렵겠구나. 내 딸 소은이를 진심으로 아껴준다면 허락하마. 손님들의 환호성과 박수가 마당에 울려 퍼졌다. 두호와 소은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얼마 후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 두 사람의 혼례가 성대히 치러졌다. 잔칫날 마을 곳곳에서는 웃음과 흥겨운 노랫소리가 가득했다. 소은과 두호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다짐했다. 우리의 사랑은 그 어떤 계략보다도 더 강하고 아름답게 이어질 것이요. 그들의 행복한 미래를 축복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아내의 꿈, 남편의 진실. 충청도 제천 땅에 젊은 장사꾼 이진성이 살고 있었다. 술과 풍류를 좋아하고 각지를 돌아다니며 장사를 했지만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자 그 좋아하던 술도 끊고 장터에 가게를 마련하고 정착하게 되었다. 지인성이 집을 비울 때는 서너 달에 한 번꼴로 좋은 물건을 사러 도시로 나갈 때였다. 술 좋아하고 싸움도 잘하던 친구가 많이 변했어. 그러게 말이야. 젊은 사람이 열심히 살지. 지인성을 알던 사람들은 한마디씩 칭찬을 했다. 어느 날 진성이 물건을 떼러 떠날 채비를 하는데 아내가 말했다. 여보, 오늘은 가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당신이 나왔는데 느낌이 좋지 않아요. 당신이 돌아왔는데 머리가 하얗게 변해 있지 않겠어요? 진성은 기분 좋은 듯 웃기 시작했다. 그렇단 말이지. 장사가 아주 잘 될 거란 징조인가 보. 올 때 당신에게 멋진 선물을 안겨주리다. 아무 염려 마시오. 잘 다녀오리다. 진성은 아내를 안심시키고 길을 나섰다. 땅거미가 질 무렵 진성은 평소 알고 지낸 한 상인과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다. 그들은 그날 밤 길가 주막에서 함께 묵기로 했다. 저녁을 먹고는 밤이 깊어지자 잠을 자기 위해 나란히 붙어있는 방으로 각자 들어갔다. 진성은 아침 일찍 눈을 떴다. 떠날 채비를 하고 옆방을 보니 아직 기척이 없었다. 그는 주모가 차려주는 국밥 한 그릇을 뚝딱 먹고는 곧바로 길을 나섰다. 얼마쯤 가는데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소리가 들렸다. 멈추시오!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보니 관가에서 나온 포졸들이었다. 무슨 일이요? 당신 어젯밤 주막에서 잤소? 그런데요? 포졸들은 계속해서 질문을 퍼부었다. 진성은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의아해하면서 어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한 다음 말했다. 왜 내게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까? 난 강도나 산 적이 아닙니다. 난 장사꾼이고 물건을 사러 도시로 가는 중입니다. 그러자 포졸 중 한 사람이 소리쳤다. 당신 옆방에 묵었던 상인이 살해됐어. 짐을 좀 봅시다. 빨리 조사해봐. 포졸들이 진성의 짐을 풀자 그 안에서 피 묻은 칼이 나왔다. 이 칼은 누구 칼이요? 고개를 돌린 진성의 눈에 피 묻은 칼이 보였다. 그는 겁에 질렸다. 난 잘 모르겠소. 그건 내 것이 아니오. 진성은 무슨 말을 하고 싶었지만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 그는 변명도 못하고 관가로 끌려가 옥에 갇히고 말았다. 돌아올 날짜가 지나도 소식이 없자 아내는 사방에 남편 수소문을 했다.
그랬더니 상인을 해친 죄로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들었다. 아내는 그 길로 관가로 달려가 겨우 진성을 만났다. 여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억울한 누명을 썼어. 보찜에서 칼이 나오는 바람에. 아내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다. 남편이 사람을 해치다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아내는 남편이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아내는 사또를 만나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피 묻은 칼이 진성의 보찜에서 나온 이상 다른 방도가 없었다. 그렇게 진성의 옥살이가 시작되었다. 진성은 옥에서 자신이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았다.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것도 모두 자기 불찰인 것만 같았다. 아내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 남편 면회를 오고 갔다. 하지만 중재인은 모두 한양으로 압송하라는 명이 내려 진성이 한양으로 가게 되자 그마저도 어렵게 되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다. 진성의 검던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하고 얼굴엔 주름이 가득했다. 오랜 옥살이에 건강도 좋지 못했다. 아들이 자라서 장가를 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진성은 기쁨에 눈물을 흘렸다. 그 무렵 진성이 갇혀있는 옥에 새로운 죄수들이 들어왔다. 밤이 되자 감방 선배들은 신참들에게 어디서 왔느냐, 무슨 죄를 지어 여기까지 오게 되었느냐고 물어보았다. 진성은 그들 속에 섞여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었다. 새로 감옥에 들어온 사람 중에는 지명수배되어 관가에서 오랫동안 쫓아다닌 악명 높은 철진이란 강도가 있었다. 50살 후반인 그 남자는 자기가 이곳까지 들어오게 된 이유를 말했다. 관가에서는 이제 와서 말도 안 되는 일로 날 감옥에 보냈지 뭐요. 재수 없어 걸려서 왔지만 오래 있지는 않을 거요. 내가 옛날에 지은 죄는 있지만 그것 때문이라면 벌써 오래전에 날 감옥에 넣었어야지. 고향이 어디요? 누군가 물었다. 난 제천에서 왔소. 거기서 작은 가게를 운영했지. 내 이름은 박철진이라오. 진성이 고개를 들어 물었다. 이진성이라는 상인 얘기를 들어본 적 없소? 들어봤죠. 그 집 사람들은 아버지가 감옥에 있기는 하지만 아주 잘 살고 있다오. 아들이 장사를 해서 돈도 많이 벌었지. 아마 그 이진성이란 사람은 우리처럼 죄를 저지른 것 같수다. 진성은 자신의 불행한 일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죄수들이 새로운 신참내기들에게 왜 진성이 옥살이를 하게 되었는지를 말했다. 진성이 물건을 사러 도시로 가던 중 누군가 상인을 살해하고는 그의 짐 속에 피 묻은 칼을 넣었다고. 그 때문에 진성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것이라고. 그 말을 듣자 철진의 얼굴빛이 변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구석으로 가더니 생각에 잠겨 앉아 있었다. 계절이 여러 번 바뀌었다. 진성과 철진은 서로 의지하고 지낼 만큼 허물이 없어졌다. 작은 공간에서 말벗이 되어주니 그럴 만도 했지만 철진은 진성에게 호의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무슨 근심이라도 있소? 진성의 불편한 안색을 보고 철진이 물었다. 손자를 낳았다고 소식이 왔는데 가보지도 못하는 내 처지가 슬퍼서 말이오. 철진은 긴 한숨을 쉬더니 진성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니, 왜 그러시오? 죽을 죄를 지었소. 용서해 주시오. 철진은 그 당시 주막에 강도질을 하러 들어갔던 일, 상인을 해치고 진성의 짐에 피 묻은 칼을 넣었던 모든 범행을 털어놓았다. 진성은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가 범인이라고 자백하겠소. 난 강도질만 하고 살아 아무도 없어. 어서 가족 곁으로 돌아가시오.
철진은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해주어서 고맙소. 우리가 같은 감방에 있게 된 건 하늘의 뜻인 것 같소. 당신을 용서하겠소. 진성이 담담하게 말했다. 다음 날 아침 철진은 모든 죄를 자백했고 진성은 마침내 누명을 벗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진성이 돌아오는 날 아내와 아들 부부가 그를 맞이했다. 아내가 꿈에서 본 것처럼 돌아올 땐 머리가 하얀 노인의 모습이었다. 진성은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된다는 마음으로 다시 얻은 삶에 만족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갔다. 아내의 첫사랑. 포구가 보이는 여각 창가에 젊은 남자가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의 이름은 박인식. 잘 나가는 무역상이었다. 거래도 있었지만 아내가 마침 생일이라서 오랜만에 아내가 살았던 곳이라 함께 그곳에 묵은 것이다. 3년 전 장사일로 그곳에 왔다가 아내를 보고 첫눈에 반해 장인을 찾아가 단판을 짓고 혼인을 했다. 아내는 고향에 3년 만에 찾아온 것이다. 처가에 들러 인사를 드리고 남편의 장사를 핑계로 바닷가 여각에서 하룻밤을 잤다. 방으로 들어오니 아내가 눈을 뜨고 바라보았다. 잘 잤소? 벌써 일어났어요? 아내는 옷을 차려입고 남편과 함께 앞마당으로 나왔다. 해는 이미 수평선 위로 떠올라 따스한 햇볕을 내리쬐고 있었다. 내려다 보이는 산창가엔 벌써 물건을 가득 실은 배가 정박해 있고 몇몇 상인들이 나와 있었다. 배가 들어온 것 같군. 조밥 먹고 내려가 봐야겠소. 당신은 오랜만에 마을이나 한번 돌아보시오. 그럴게요. 인식이 조반을 먹고 항구로 떠나자 아내는 마을로 발걸음을 옮겼다. 어두울 때 내려와 친정만 들렀던 터라 살펴보지 못했던 마을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동네 처녀들과 수다 떨던 빨래터가 보였다. 동네 사람들이 모이곤 했던 느티나무 정자도 그대로였다. 하지만 이른 시간이라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이게 누구야? 초선이 아니냐? 돌아보니 단짝 친구 순양이 어머니였다. 잘 지내셨어요? 순양이는 옆마을 총각 만나서 시집 갔다. 너는 잘 살고? 네, 남편 따라서 잠시 다니러 왔어요. 동네 아주머니와 헤어져 초선은 무의식적으로 마을 뒷산 방향으로 가다가 잠시 멈칫했다. 남편을 만나기 전 그러니까 서로 마음을 주고받던 김한의 집이 근처에 있었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아내는 어떻겠지? 초선은 마치 죄라도 지은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빨개졌다. 급하게 돌아서서 발걸음을 재촉하는데 맞은편에서 오던 남자와 마주쳤다. 김한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확인하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추고 말았다. 당신은 초선? 잠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만 볼 뿐 말이 없었다. 아직 혼잔가요? 김한의 차림새를 보고 초선이 물었다. 그렇소. 그렇게도 했어. 아주머니께선 작년에 병환으로구만. 아침 일찍 농사일을 하고 오는지 남자의 이마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다. 초선은 남자의 거친 손과 햇볕에 그을러 가무잡잡한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이 남자와 혼인을 했더라면 어떻게 살고 있을까? 지금쯤 아침밥 지어놓고 이 남자를 기다리고 있을까?
초선은 지난 기억을 떠올렸다. 마을 어귀에서 남편을 마주쳤던 일. 남편이 곧장 집으로 아버지를 찾아와 혼인하겠다고 했다. 돈도 잘 벌고 패기가 있어 좋다며 자기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혼인을 허락한 아버지. 그날 초선은 이불 속에서 얼마나 흐느껴 울었는지 모른다. 초선의 예상치 못한 혼인 소식에 기만은 오해를 했었다. 내세울 것 없는 자기 형편에 비해 잘 나가는 장사꾼 인식의 등장은 기만에게 현실에 대한 절망과 좌절을 느끼게 했다. 초선이 혼인하던 날, 기만은 문을 걸어 잠그고 2, 3일을 두문불출했다. 초선이 떠나고 어머니 병세가 더 심해지더니 작년에 세상을 떠났다. 홀어머니를 모시던 기만은 아직 혼자였다. 이곳엔 무슨 일로? 남편 일도 있고 겸사겸사해서. 초선은 남편이란 말에 유독 힘을 주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다. 자신을 아껴주고 열심히 일만 했다. 하지만 초선이 꿈꾸던 생활과는 거리가 있었다. 인식은 장사를 떠나면 며칠씩 집을 비웠고 초선은 그 시간이 힘들었다. 소박하더라도 매일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 그것이 초선이 꿈꾸던 삶이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초선은 그 말을 남기고 뒤돌아서 급히 여각으로 향했다. 난 장사꾼 박인식이 아내야. 초선은 여각으로 돌아와 남편을 기다렸다. 조금 지나자 문이 열리더니 남편이 들어왔다. 아니 벌써 온 거요? 더 있다가 오지. 이제 갈 곳도 없어요. 당신 일 마치는 대로 어서 올라가요. 초선은 남편을 바라보며 힘있게 외쳤다. 여자의 마음은 갈대인가? 진주고을 원님이 새로 부임해왔다. 어떤 분이실까? 그러게, 전관 사또 같기야 하겠어. 아전을 비롯한 관속들은 새로 부임해오는 신관 사또가 궁금해 틈만 나면 수군댔다. 마침내 신관 사또가 요란하게 행렬을 앞세우고 진주 관아에 들어섰다. 신수가 훤하시고 인자해 보이네. 코가 큼지막한 걸 보니 여색은 밝히시겠네. 교자에 앉은 사또를 보고는 누군가 숨죽여 하는 말이었다. 사또에겐 10살 되는 아들이 하나 있었고 육촌관계인 친척이 숙사, 지금 말로 가정교사로 와 있었다. 바로 그 숙사인 강찬성은 젊고 성격이 강직해서 당숙인 사또에게 무엇이든 직언을 서슴지 않았다. 관속들에겐 그런 강찬성이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다. 사람이 그냥 넘어가는 것도 있어야 하는데 딱 부러져서 원. 사또 귀에 들어갈까봐 여간 조심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만큼 사또 몰래 뒷주머니를 차는 게 많았던 까닭이다. 내가 나서 보겠소. 자고로 혈기는 혈기로 다스리는 법이요. 예방이 한마디 했다. 고을의 관기를 관리하고 있는 예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두 짐작한 듯 고개만 끄덕였다. 그날 밤 사또 자제의 글 공부를 돕고 자기 방으로 돌아온 찬성을 누군가 찾아왔다. 들어가도 되겠는지요? 누구요? 문을 열어보니 예방이었다. 무슨 일이요? 이 밤중에? 적적하신데 혹시 객회라도 부실 생각이 없으신지요? 한창 때인지라 찬성은 여자에 관심이 많았고 그렇다 보니 가끔 열리는 고을잔치에 불려나오는 기생의 모습에 눈길을 빼앗기곤 했다.
그걸 간교한 예방이 눈여겨본 것이다. 미향이라는 아이가 있던데. 미향이요? 알다마다요. 아직 수청은 늘지 않았나? 아직입니다요. 하지만 미향이 정도면 머지않았죠. 한번 사또의 수청을 들면 그 다음부턴 아무도 함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찬성은 예방을 따라서 미향의 집으로 향했다. 집에 찾아가서 고하니 미향의 어미 초선이 나와 그들을 맞았다. 초선은 남편이 죄인으로 잡혀가고 그나마 인물이 반반한 덕에 관비를 면하고 기생이 되어 살아가고 있었다. 이제 나이 들자 딸인 미향이 대를 이어 관기가 된 것이다. 미향아, 귀한 손님 오셨다. 잠시 후 미향이 주안상을 마련해서 찬성과 예방을 맞이했다. 주거니 받거니 얼큰하게 취기가 오르자 예방은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다. 찬성은 그날 밤 미향과 더불어 객회를 풀었다. 찬성은 그 이후 물 만난 물고기처럼 문턱이 닳도록 미향의 집에 들락거렸다. 예방에게 꼬리를 꿰었으니 아전들은 알턴니가 빠진 기분이었다. 하지만 미향은 점고에 빠지기가 일쑤였다. 하루에 한 차례 기생점고를 하는데 찬성을 붙여준 터라 예방은 모르는 척 눈 감아주어야 했다. 사또의 눈에라도 띄어 수청이라도 들라 하면 찬성의 일이 발각날 것이므로 차라리 잘 되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다. 밤마다 몰래 빠져나가는 찬성의 모습을 지켜본 하인에 의해 미향과의 일이 사또 귀에 들어갔다. 아우, 글 공부를 도와주라고 데려왔더니 정신없이 기생집이나 들락거려? 사또는 당장 보따리 싸서 올라가라고 명했다. 그날 밤 급하게 찬성은 미향을 찾아갔다. 여기 온 게 들통나서 날이 밝으면 떠나야 한다. 저를 절대로 잊지 마세요. 전 일편단심이에요. 정말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할 수 있단 말이냐? 믿어주세요. 마지막 밤을 보내고 찬성은 한양으로 올라갔다. 찬성은 글 공부에 매진했다. 진사시험을 통과하고 대과에서 여러 번 낙방한 끝에 급제하여 한림학사가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어명을 받들어 경상도 암행의사로 내려가게 되었다. 찬성은 진주고을이 궁금했다. 찰방을 시켜 알아보니 진주고을의 부패가 심하다고 했다. 당숙이 떠나고 새로 부임한 사또가 탐관 오리인 탓에 백성들의 원성이 잦았다. 역졸들을 소집하고 찬성은 남루한 차림에 진주고을에 들어섰다. 그리고 우선 미향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미향이 있느냐? 미향의 어미 초선이 찬성을 보고 들어가더니 미향이 나왔다. 그동안 잘 지냈느냐? 그런데 어쩐 일이시죠? 찬성의 남루한 모습을 보고는 미향이 쌀쌀맞게 물었다. 집안이 몰락해서 이 꼴이 되었다. 의지할 데가 너밖에 없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 지금도 그 마음 변함이 없느냐?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가는데 변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일 사또전에 들어가야 해서 피곤하네요. 그만 돌아가십시오. 그러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춘향전 같은 결말을 생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하는구나. 찬성은 쉽게 변해버린 미향의 순정을 대하고는 쓸쓸한 기분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고을에 암행어사 출도가 울려 퍼지더니
역졸들이 쏟아져 나왔다. 마침내 탐관오리 사또가 무릎을 꿇었고 육조 관속이 차례로 불려나와 신문을 받았다. 그 중엔 예전 그 예방도 포함되어 있었다. 예방 차례가 되자 찬성은 관에 속해 있는 모든 기생과 관비 명부를 조사하고 그 중에 미양을 기적에서 빼주었다. 사또가 압송되고 고을을 나서는 어사 강찬성 앞에 미향이 다가왔다. 몰라 뵙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예정을 생각해서 기적에서 빼주었으니 이제 좋은 남편 만나서 자유롭게 살도록 하거라. 그리고 찬성은 남루한 차림으로 뒤돌아 길을 떠났다. 미양은 눈물을 흘리며 떠나가는 찬성의 뒷모습만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은밀히 숨겨놓은 아버지의 재산. 월영교에 비치는 달빛이 유난히도 밝은 안동 엄달골에 권시성을 가진 부자가 살았다. 가진 재산이 많아 세간의 부러움을 샀으나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으니 딸 하나를 낳고서 10여 년이 지나도록 후사가 없는 것이었다. 여보, 소실이라도 드려 대를 잇도록 해야지요. 거 무슨 당치도 않은 소리요. 부인은 모든 게 자기 탓인 것 같아 남편이 소실이라도 얻어 아들을 낳기를 바랐으나 아내와의 금실이 좋은 권 부자는 말도 꺼내지 못하게 손사래를 쳤다. 그런데 하늘이 간복했는지 부인에게 태기가 있더니 마침내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다. 하지만 아내는 늦지막이 아이를 낳고 산후 후유증을 앓다가 달포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여보, 당신 말을 들을 걸 그랬소. 아이들을 데리고 혼자 어찌 살란 말이오. 모든 게 자기 탓인 것 같아 권 부자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길이 없었다. 자식들 생각을 해서라도 후처를 드려야지 하는 친지들의 말에도 권 부자는 유모를 들여 아들을 키우고 관연한 딸을 출가시켰다. 그렇게 호라비의 몸으로 살던 권 부자는 아들이 5살이 되던 해 갑자기 병을 얻어 자리에 눕고 말았다. 좋다는 약을 다 써봐도 점점 병세가 악화되자 권 부자는 일가 친척과 시집간 딸을 불러 유언을 남기게 되었다. 머지않아 너희 어머니에게로 갈 것 같구나. 너희 남매는 서로를 의지하고 잘 살아야 한다. 그리고 내 재산은. 그 말을 듣자 시집간 딸은 온통 신경을 곤두세우고 귀를 바짝 기울였다. 전에는 재산에 관심이 없었으나 시집을 가서 남의 식구가 되고 보니 아버지 재산이 탐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 어리긴 하지만 대를 이을 아들이 있으니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저 아이만 없더라면. 딸은 속마음을 숨기고 아버지를 안심시켰다. 아버지,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서 일어나세요. 하지만 권 부자는 하던 말을 계속했다. 내 집과 전답과 재산은 수진이에게 모두 남겨두겠다. 혁진이한테는 15살이 되거든 부자기에 쌓아둔 이 백지책 한 권을 주도록 해라. 뜻밖의 말에 모두 권 부자가 정신이 약간 이상해진 것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출가 외인이 된 딸한테 전 재산을 남겨주고 귀한 아들한테는 백지책 한 권만 남겨준다니 그게 무슨 소리란 말인가. 하지만 권 부자의 생각이 그러니 아무도 반박할 수가 없었다. 딸 수진이는 기대하지도 않던 아버지의 전 재산이 자기 것이 된다는 생각에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로부터 얼마 후 권 부자는 세상을 떠났다. 그러자 수진은
남편과 함께 아예 친정집으로 옮겨왔다. 아버지 말씀대로 혁진인 제가 기르겠어요. 수지는 친정집을 차지하면서 주변에 큰 소리를 쳤다. 하지만 아이를 낳자 동생이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다. 그때부터 남의 눈이 있어 할 수 없이 같이 살기는 하지만 온갖 구박을 해대기 시작했다. 밭일이라도 거들어. 너도 밥값은 하고 살아야지. 서당에서 돌아오면 혁진은 머슴들을 따라다니며 잔심부름을 해야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누나의 구박은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다. 눈칫밥을 얻어먹는 혁진을 보며 하인들은 안타까움에 혀를 끌끌 찼다. 어이구, 불쌍한 혁진 도련님. 어르신이 계셨다면 호강하고 살았을 텐데. 이렇게 세월이 흘러 혁진의 나이 15살이 되었다. 혁진이 이제 내보내야겠어요? 그럽시다. 우리도 할 만큼 했소. 수진과 남편은 혁진을 불러 얘기했다. 언제까지 너를 돌봐줘야 하겠니? 너도 이제 혼자 힘으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는 15살이 되면 주라고 한 백지책 한 권과 돈 몇 푼을 쥐어주었다. 백지책을 건네받은 혁진은 방으로 돌아와 책장을 열어보았다.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빈 종이책이었다. 이걸로 뭘 하라는 거지? 학문을 하라는 말씀인가? 혁진은 아버지가 누나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고 자기에겐 달랑 종이책 한 권만 남겨준 것이 너무도 원망스러웠다. 그렇다고 갈 곳도 없었다. 하지만 누나가 너무 심하게 닥달하는 바람에 더는 누나 집에서 살 수 없는 노릇이었다. 이제 어디로 간단 말인가? 아버지 어머니 보고 싶어요. 집을 나온 혁진은 담벼락에 앉아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다. 도련님. 돌아보니 아버지 때부터 있던 나이든 하인 김씨였다. 그는 혁진이를 유난히 챙겼고 여름밤에는 혁진이를 업고 동네를 한 바퀴씩 돌았다. 등에 업힌 혁진이는 김씨를 아버지처럼 따랐고 김씨는 혁진이를 보며 가슴 아파했었다. 누나의 성화에 못 이겨 혁진이가 일을 거들려고 나오면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게 했다. 사실 서당에 꾸준히 다닐 수 있었던 것도 김씨 덕분이었다. 공부하기 싫다며 서당에 가지 않으려는 혁진이를 어르고 달래어 간신히 서당에 보내곤 했던 것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믿을 만한 김씨에게 당부의 말을 했다. 이복의 김씨, 내가 가면 혁진이 좀 도와주게. 그 어린 게 부모도 없이 살 생각을 하니 눈을 감을 수가 없어. 김씨는 주인 어른의 당부도 있고 해서 어릴 적부터 혁진이를 유난히 챙겼고 혁진이도 김씨를 잘 따랐다. 그렇게 도련님이 집에서 쫓겨나는 것을 보자 김씨는 마음이 아팠다. 도련님, 이럴 때 힘이 되지 못해 송구할 따름입니다. 부디 잘 지내십시오. 아니네. 자네는 할 만큼 다 했네. 자네 은혜는 잊지 않을 거야. 도련님, 별 말씀을요.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요. 그러더니 생각이 난 듯 아버지 친한 친구였던 박진사를 찾아가 보라고 이러는 것이었다. 그분을 찾아가면 그냥 보고 있진 않으실 겁니다. 혁진은 김씨가 일러준 대로 박진사 댁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 박진사 어른을 뵈려고 왔습니다. 네가 누군데 감히 어르신을 뵙겠다는 거냐? 하인은 혁진의 행세를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으름장을 놓았다. 진사님의 친구 권일동 어른의 아들 혁진이라고 알아여 주십시오. 기다려봐. 하인이 시큰둥한 표정으로
안으로 들어가더니 다시 나왔다. 그리고는 아까와는 달리 사뭇 부드러워진 말투로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했다. 네가 권부자의 아들 혁진이라고? 어릴 때 보고 처음인데 많이 컸구나. 이제 나이가 몇이냐? 15살입니다, 어르신. 진사는 혁진의 남루한 행색을 보고는 놀라서 물었다. 그런데 무슨 일이냐? 수진이하고 같이 살고 있지 않니? 혁진은 그동안의 일을 소상히 아뢰었다. 이런 고생이 많았겠구나.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그러더니 혁진에게 물었다. 혹시 수진이가 뭔가 주지 않더냐? 혁진은 품 안에서 백지책을 꺼내놓았다. 그래, 바로 그거야. 다행히 가지고 있었구나. 박진사는 혁진의 손에서 백지책을 받아들고는 얘기를 꺼냈다. 그 당시 너희 부친이 병이 중해지자 나를 불렀다. 아들이 아직 어려서 재산을 물려줄 수가 없다고 말이지. 욕심 많은 수진이한테 관리를 맡겼다가는 물려주기 전에 다 없어질 거라고 걱정이 태산이었다. 그래서 우린 유언장을 내가 클 때까지 숨겨두기로 했다. 수진이에게 물려주는 것처럼 해놓으면 자기 재산으로 알고 낭비하지 않을 거로 생각했지. 말을 마친 박진사는 백지책을 펼치더니 등불에 비추었다. 자, 잘 봐라. 이게 숨겨놓은 부친의 친필 유언장이야. 등불에 비친 백지에 권부자가 써놓은 글씨가 또렷하게 드러나 있었다. 그 내용을 읽어보니 이러했다. 혁진이가 15살이 되면 그동안 수진이가 맡아 관리하던 집과 전답 그리고 모든 재산을 혁진이에게 돌려주도록 해라. 혁진이는 그 재산을 물려받아 집안을 일으키도록 하거라. 당부하기는 서로 남매 간의 우위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밑에 권부자의 서명과 더불어 박진사의 서명까지 적혀 있었다. 그리하여 혁진은 10여 년 만에 극적으로 부친이 남겨준 재산을 찾게 되었다. 혁진은 한편으론 수진이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그동안 길러준 은혜를 생각하고는 재산의 절반을 수진에게 나누어 주었다. 수진도 그동안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욕심 때문에 잃어버린 남매의 정을 다시 찾게 되었다. 이듬해 꽃피는 봄날, 박진사의 집에 초례상이 차려졌다. 권부자의 아들 혁진과 박진사의 막내딸의 혼례날이었다. 부친도 하늘에서 몹시 기뻐하실 거야.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박진사의 딸과 결혼한 혁진은 아버지가 남겨준 집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다. 또한 혁진을 자식처럼 키워준 김씨의 종문서를 태워버리고 집과 전답을 주고 자유롭게 살도록 했다. 물론 김씨는 죽을 때까지 주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았다. 때로는 혁진에게 아버지처럼 잔소리를 해댔지만 혁진은 그럴 때마다 빙그레 웃으며 김씨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 뒤로도 혁진은 부친이 남겨준 백지책에 수많은 얘기를 채워나갔다. 웃음이 사라진 이상한 마을. 옛날 어느 산골 마을, 괴나리 보찜을 짊어진 선비가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향하고 있었다. 험한 길을 종일 걷다가 날이 저물 무렵 그는 한 마을에 도착했다. 그런데 마을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음식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였지만 모두 무거운 표정에 웃음기 하나 없이 일만 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죽은 것도 아니고 누가 다친 것도 아니고 잔치는 잔치인데
서글픈 잔치를 하고 있었다. 도대체 무슨 잔치길래 이렇게 침울한 분위기란 말인가? 선비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마을 사람에게 물었다. 여보시오, 길을 가다 하루 묵어가려 하는데 어찌 잔치를 벌이면서도 모두 이렇게 슬퍼 보이는 겁니까? 마을 사람은 난처한 얼굴로 대답했다. 기쁘지 않은 잔치이기 때문이요. 자세한 사연은 저 어르신께 여쭤보시오. 선비는 마을의 원로를 찾아가 공손히 인사하며 물었다.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는 나그네인데 날이 저물어 하루 묵어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을 잔치 분위기가 왜 이리 무겁습니까? 마을 원로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오늘은 슬픈 날이요. 마을의 사당에 해마다 처녀를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풍습이 있어. 오늘은 최부잣집 외동딸을 제물로 바치는 날이라 모두가 침울한 것이요. 선비는 크게 놀라며 물었다. 어찌하여 그런 풍습을 이어가는 겁니까? 사당 안에 무엇이 있길래 이러는 겁니까? 마을 원로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사당에 바쳐진 처녀는 새벽이 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요. 무엇이 있는지,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오. 그런 끔찍한 풍습 때문에 언제까지 사람을 제물로 바친단 말입니까? 선비는 참지 못하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자 제물로 바쳐질 처녀에 붙인 최부자가 심통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애지중지 키운 딸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심정을 어찌 말로 할 수 있겠소. 그러더니 마당 한 구석을 가리켰다. 최부자가 가리키는 곳에 가마가 한 채 놓여 있었고 어머니인 듯한 여인과 앳된 처녀가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저런 꽃다운 처녀가 피어보지도 못하고 제물이 되어야 한단 말인가? 안 될 말이지. 선비가 마을 원로에게 말했다. 이런 풍습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사당에서 밤을 새우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원로와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안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최부자 역시 딸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희생될까봐 손을 저었다. 제발 그만두시오. 나도 딸을 잃는 것이 괴롭지만 당신까지 위험하게 할 수는 없어. 그러나 선비는 결연히 말했다.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당 주변에 숨어 있다가 신호가 들리면 달려오십시오. 평소에도 의협심이 남다른 선비의 굳은 결심에 마을 사람들은 결국 두 손을 들고 말았다. 그날 밤 처녀는 사당에 바쳐졌고 선비는 사당에서 밤을 새우기로 했다. 사당 안은 음산하고 불길한 기운으로 가득했다. 선비는 긴 담뱃대를 꺼내 담배를 피우며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보았다. 자욱한 연기가 사당 안에 퍼지자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무엇이 나타날지 모르지만 담배 연기와 냄새를 견디긴 어려울 것이다. 담배 연기와 냄새가 사당 안에 자욱하게 퍼지자 처녀는 기침을 참으며 고통스러워했다. 시간이 흘러 3경이 지나고 4경에 이르렀다. 그때 대들보 위에서 무언가 툭 하고 떨어졌다. 자세히 보니 사람 키만한 커다란 지네가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담배 연기와 냄새에 취해 대들보에서 떨어진 것이었다. 이놈이 정체였구나. 선비는 담뱃대를 휘둘러 지네를 제압했다. 커다란 지네가 몸부림치며 무시무시한 소리를 냈지만 선비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처자는 어떻게 됐을까? 그 선비도 같이 죽었을까? 사당 둘레에 있는 마을 사람들은 애를 태우며 입술이 바싹바싹 타들어갔다. 그때 사당 안에서 선비의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를 듣고 몰려간 마을 사람들과 함께 선비는 지네를 붙잡아 처치했다. 마을 사람들은 선비의 용기에 감탄하며 그를 극진히 대접했다. 내 딸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요, 정말 고맙소이다. 최 부자는 두둑한 돈주머니를 선비의 손에 쥐어주었다. 선비는 최 부자가 혼내준 노잣돈과 마을 사람들의 감사를 받으며 다시 한양으로 길을 떠났다. 그 후로 사당에 처녀를 바치는 끔찍한 풍습은 사라졌고 마을에는 다시 평화와 웃음이 찾아왔다. 흥겨운 잔치가 열릴 때마다 용감한 선비의 무용담은 오래도록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